안녕하세요, 백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3학년과 5단원 생식과 유전에서 세포 분열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세포라는 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세포는 꾸준하게 성장을 하면서 크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계속 성장하지 않고 분열을 하는지, 그 분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포 분열입니다. 세포 분열은 하나의 세포가 어느 정도 커진 다음에 어느 정도 생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세포로 나누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분열을 하는가? 세포 표면에는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세포가 크기가 커지면 그만큼 부피가 증가하게 되는데, 부피가 증가한 만큼 표면적이 작아진다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이 작아지면 물질 교환이 아주 불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그림에 세 개의 정육면체들이 있습니다. 이 육면체들의 부피와 표면적을 한번 비교를 해서 왜 세포가 분열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가 있는데, 이 정육면체의 표면적을 구하게 된다면 그 한 면에 대한 넓이, 그러면 1 곱하기 2일 해주고, 육면체니까 6개의 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총 6이라는 표면적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옆에 5라는 길이를 가지는 정육면체를 봤을 때 여기서는 또 5 곱하기 5 곱하기 6이기 때문에 총 150이라는 표면적이 나온다. 그럼 이것만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표면적은 당연히 150이니까 더 큰 거 아닌가요? 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정육면체에 대한 표면적과 부피 비율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피를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이죠. 그래서 1 곱하기 1 곱하기 1이기 때문에 1이라는 부피값을 나타낸다. 그러면 길이가 5인 정육면체를 보자면 또 5 곱하기 5 곱하기 5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했을 때 총 125라는 부피값이 나오는데, 각각 구해진 표면적과 부피를 비교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표면적 나누기 부피, 그럼 부피분의 표면적을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분의 6 했더니 6이라는 비율값이 나왔고, 그러면 125분의 150이기 때문에 1.2라는 비율값이 나왔다라는 거죠. 여기서 비율값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부피에 따른 표면적이 넓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치가 작을수록 표면적 값은 작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표면적이 6대 150이지만 이거를 부피까지 생각을 해서 표면적을 따졌더니 현저하게 달라지는, 반대로 더 큰 값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5cm짜리의 하나의 크기를 가지는 정육면체를 1cm로 다 분할을 해서 같은 부피를 맞추어 줬을 때 전체적으로 표면적을 보면 750이라는 값이 나온다. 이것을 표면적과 부피 비율을 확인을 했더니 6이라는 값, 1.2보단 큰 수치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포가 왜 분열을 해야 되는지 이유가 성립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이 바로 세포가 효율적인 물질 교환을 하기 위해서 세포 분열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종에 따라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생물이 있고, 어떤 종은 아주 크기가 작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크기가 작은 생물과 크기가 큰 생물의 차이는 무엇일까? 크기가 크다고 세포가 크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몸집이 큰 생물일수록 작은 생물에 비해서 세포 수가 많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염색체입니다. 이 염색체는 단백질과 DNA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DNA는 이중나선 구조를 하고 있다. 즉, 두 가닥이 나선 모양으로 꼬여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DNA는 유전 물질로서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중나선 구조라는 것은 우리 가장 많이 봤던 DNA 구조가 이런 형태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이런 형태를 우리는 이중나선 구조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염색체는 핵 속에서 염색사 상태, 즉 실처럼 풀려있는 상태로 있다가 세포가 분열할 때쯤 유전물질이 응축돼서 나타나는 막대 모양의 구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염색사 상태라는 것은 앞에서 염색체는 단백질과 DNA 유전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을 했었죠.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에 DNA가 이렇게 꼬여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꼬여 있는데 이것을 길게 쭉 나열된 것이 염색사고요. 이 염색사들이 이렇게 웅축돼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이런 형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염색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포 분열 시에 염색체가 왜 웅축이 되느냐라는 거죠. 염색체가 유전물질이 웅축되어 있지 않는 상태, 즉 실처럼 길게 나와 있다면 나중에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이 DNA,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도 반으로 나누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길게 늘어져 있다면 나누는데 조금 엉키거나 꼬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둘로 나누기 위해서 웅축해서 크기를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포가 분열을 시작할 때 아까 유전물질이 응축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응축될 때 두 가닥의 염색 분체, X자 모양으로 나타난다. 하나의 염색 분체였던 것이 복제가 되면서 두 가닥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X자 형태의 모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염색 분체는 분열 전에는 이렇게 형태로 있다. 즉, 일자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는데 복제가 되면서 옆에 이렇게 하나가 더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복제된 염색 분체는 원래 있던 염색 분체에 같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같은 종의 생물체에는 체세포 1개당 들어있는 염색체 수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종들이 생식세포를 만들어낼 때는 그 염색체 수가 체세포의 절반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생물이 구성하는 모든 체세포에는 같은 염색체 수가 들어있고 그 모양도 같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 염색체 수와 모양은 또 생물의 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표에 보시면 여러 가지 생물이 있고 그 생물에 따른 염색체 수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종에 따라 염색체 수는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총 46개의 염색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밑에 표를 봤을 때 같은 종이면 같은 수의 염색체를 갖는다. 사람이면 46개, 여러 사람들을 다 확인을 했을 때 다 똑같이 46개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종이 다르면 염색체 수도 다르다라고 했는데 염색체 수가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감자와 침팬지를 봤을 때 둘 다 48개 염색체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감자, 하나는 침팬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물체가 크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많은 양의 염색체를 가지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과 침팬지는 어느 정도 복잡한 구조를 가지지만 사람은 46개, 침팬지는 48개죠. 하지만 새우를 보면 254개의 염색체를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기도 작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염색체 수는 254개. 여기에서는 복잡한 구조와 크기는 염색체 수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상동 염색체입니다. 밑에 핵형이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상동 염색체는 세세포에 있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밑에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을 번호를 붙여서 나열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위에 그림에 나와 있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유전자를 우리는 상동염색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전자 하나들은 각각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는 아빠, 나머지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았다라는 것이죠. 복제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런 일자 형태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여기서 복제가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일자 형태를 나타나고 있다.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 유전 물질을 복제를 했을 때 어떻게 된다? 바로 X자 형태로 나타난다. 이 X자 형태로 나타났을 때 반을 나누면 각각을 염색 분체라고 얘기를 했고, 복제를 했기 때문에 각각의 염색 분체는 같은 유전 정보를 가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염색 분체들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는 동원체라고 하고, 여기에 또 방주사가 연결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색체 종류를 봤을 때 사람의 염색체는 총 46개가 있다라고 말을 했었죠. 하지만 같은 상동 염색체로 쌍을 이루었을 때는 총 23쌍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46개이고요. 쌍으로는 23쌍이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느냐? 44개가 상염색체고요. 2개가 성염색체다. 그러면 22쌍은 상염색체고요. 한 쌍은 성염색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상염색체는 남녀가 공통적으로 들어있다. 어디에? 체세포에 들어있는 22쌍의 염색체다라고 보시면 되고, 성염색체는 성별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결정하는 염색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에 의해서 성별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XY로 표현을 하고요. 여자는 XX로 표현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남자의 핵형에는 X 염색체가 하나 있고 X 염색체보다 크기가 작은 Y 염색체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앞에서 상동 염색체라는 것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남자의 성 염색체를 결정하는 핵형에서 모양과 크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차이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여자의 핵형에서는 모양과 크기가 동일한 XX 염색체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포 분열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세세포 분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